넌 정말 사람 새끼도 아니다. 내 엄마는 끝까지 내 걱정만 하다가 갔건만. 넌 어떻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니? 얘 엄마가 죽어서도 널 얼마나 기다렸겠어? 이런 널 보면 내 엄마는 차마 저 세상으로 가지도 못했을 거다. 아이, 저 세상 가고 싶으니까 가족들 다 등지고 스스로 돼지셨겠죠. 오히려 엄마도 속으론 나한테 학을 뗐을 거려. 마지막에 이딴 금수 같은 자식 보고 떠나서 뭐합니까? 저 같은 놈은 그저 얼굴 안 비추는 게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효도한 거예요. 뭐야? 그건 그렇고, 아버지, 저 지금 합의금이 좀 급하거든요. 그 약골 같은 놈들이 괜히 엄살 부려가지고 지금 뼈가 부러졌네, 어쩌네 하고 있어서 돈 좀 크게 물어줘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요즘 사망보험금은 엄마 같은 경우에도 보험 든 지 2년만 지나면 나온다면서요? 그럼 엄마 보험금 좀 두둑하게 나오겠네요. 저 그거 알고 누구든 행가래라도 쳐주고 싶었다니까요. 살 구멍 생겨서 그거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거죠? 저 많이 안 바래요. 남은 엄마 재산이랑 보험금 우리 딱 반띵이에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최욱현 씨는 가난하지만 따뜻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고 어머니는 그가 4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그는 소박한 행복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냈던 그 시절은 최욱현 씨에게 여전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고향을 떠나 무작정 도시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탄광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절은 그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지만 그는 더 큰 기회를 찾고 싶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과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은 그의 발걸음을 도시로 이끌었습니다. 고향에서의 평온했던 시간과는 달리 도시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많은 도전과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엔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낯선 도시에 던져져 여러 일에 손을 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부터 식당 아르바이트, 심지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고된 노동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건 젊음과 성실함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믿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도시 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내기 힘든 작은 방에서 생활하며 밥 대신 빵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욱현 씨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시의 변화무쌍한 생활 속에서 자신을 다듬어갔고 점차 일을 잘하게 되면서 다양한 직종에서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의 가난과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그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함께했던 소박한 행복을 되새기며 그는 자신도 언젠가 그런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을 저축하며 그는 천천히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도시에서 자신만의 자리와 방향을 정해갔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은 그에게 어려움이자 도전이었지만 최욱현 씨는 이를 통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20대 시절 첫눈에 반한 아내에게 끈질기게 구애한 끝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빈 주머니를 보면서도 아내에게 사다 줄 꽃 한 송이를 손에 쥐고는 흐뭇해했고 꽃을 받고 볼을 붉게 물들이던 아내 얼굴을 보면 세상이 다 그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10대 후반에 양친을 잃었고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여리고 착했던 아내와는 달리 형님은 그야말로 개차반인 사람이었습니다.
허구헌 날 사람을 때려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노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부끄러움 한 점 없이 떠들고 다니던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형님은 그들이 결혼한 지 1년쯤 지난 어느 겨울날 외진 골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형님이 세상을 떠나고 며칠 후 그들에게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밖에서 무슨 애기 울음소리 같은 거 안 들려? 동틀 무렵 아내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담요에 감싸진 채 울고 있는 한 아기가 종이 박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와 아내는 아기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기를 녹여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서는 사진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세상을 떠난 형님과 한 젊은 여자, 그리고 아기 이렇게 세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한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경희 씨, 오빠인 박광섭 씨와 함께 살던 사람입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6개월 되었고 출생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이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의 아버지인 광섭 씨의 유일한 가족인 박경희 씨에게 이 아이를 맡깁니다. 편지를 읽은 그와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의 품속에 있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한 건지 아기는 알지 못한 채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첫눈이 내리던 겨울날 새벽 첫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오빠가 술에 절어 살았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술만 들어가면 이성을 잃으며 폭력을 행사하곤 했습니다. 특히 그 폭력은 아내 자신과 그녀의 조카, 즉 오빠의 아들에게 향하곤 했습니다. 아내는 어린 시절 오빠의 손에 직접 맞아야 했던 쓰라린 기억을 여전히 생생하게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 기억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어린 아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그 아이가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고통을 계속해서 겪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조카가 그녀의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를 외면할 수 없었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오빠로부터 받았던 폭력과 학대를 떠올리며 그 아이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자라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신 아들처럼 조카를 지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릴 때 받지 못했던 보호를 그 아이에게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욱현 씨도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고 아내와 함께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아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가족의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이누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2년 뒤에는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내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리 망나니였다고 해도 유일한 피부치였던 오빠의 아이였고 아내는 친부모에게 버려졌던 아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들에게 엄하게 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딸이 사소한 문제로 다툼을 벌였습니다.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었지만 아들이 명백히 잘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아들을 혼내지 못하고 오히려 딸을 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은 오랫동안 힘든 환경에서 자라왔고 여러 차례 고통을 겪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잃고 학대받으며
자라온 경험은 아내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 아들이 매번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는 그를 혼내는 대신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아내의 머릿속에는 과거에 그 아이가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상처를 되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화를 내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딸은 늘 곁에 있어 주었고 건강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들에게 느끼는 연민이 딸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딸 역시 엄마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잘못을 했고 자신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혼나는 것은 서운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런 딸을 혼내며 속으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가진 아픔을 다독이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딸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마음 한편으로는 큰 죄책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어려서부터 몸이 좋지 않아 자주 병원에 다녔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불쌍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3살 된 딸을 그의 부모님께 자주 맡기며 아들의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쉬는 날 하나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장 일이 끝나면 대리운전을 했고, 공장이 쉬는 날에는 일용직 막노동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온몸이 쑤셨고 서서도 잠이 들 만큼 피곤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들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간병하는 아내,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딸을 떠올리면 그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2년여의 투병 끝에 학교에 입학하기 전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아들에 대한 애착과 연민은 더욱 깊어졌고, 아내는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화를 내지 못하는 약한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딸에게는 여느 부모처럼 잘못을 일깨워주며 엄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만두면 아들이 망치겠다고 생각했고, 아들을 엄하게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조금 이기적인 면이 있긴 했지만 바르고 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의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두 아이는 모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아들이 막 성인이 되었던 해에 그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사업은 제법 성공을 거두었고 그는 두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모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근 근교에 전원주택을 지어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약 10년간은 그들의 가족에게 다시 없을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공기업에 취업했고 간호대를 졸업한 딸은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그의 사업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졌습니다. 아내와 그는 아픈 곳 없이 건강했으니 더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두 아이에게 적당한 집도 한 채씩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를 모두 출가시킨 후 그는 이제야 아내와 여유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30대 초반이 될 무렵 그들의 가족에게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요식업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느 날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는 그에게 창업 자금을 도와달라고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 회사 과장이 공공연하게 거래처들한테 뒷돈 받고 다니는 걸 보고 제가 상부에 보고했는데 알고 보니 윗대가리들도 다 한통속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절 자르더군요. 그렇게 정의의 사도가 되고 싶으면 나가서 너 혼자 잘해보라면서 말이에요. 저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정직하게 살아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요.
아들의 사정을 듣고 그는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부당한 일을 바로잡으려다 그런 일을 겪었다니 버릇없던 녀석이 언제 이렇게 잘 자랐나 싶어 내심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계획을 먼저 듣고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국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한번 그에게 부탁을 했고 그는 두 번째 사업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들은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날이 갈수록 위축되어 갔고 며느리와 부부싸움도 자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취한 채 집으로 찾아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항상 바르게 사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절 자른 그놈들은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반면 전 2번이나 쫄딱 망했잖아요. 이게 다 아버지가 잘못 가르쳐 주신 탓이에요. 그냥 예전처럼 이기적이고 못되게 살았으면 저도 그깟 비리 정도 남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을 거라고요. 내 인생 책임지세요. 아내는 화가 난 그를 막으며 아들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날 아들은 방에서 한참 서럽게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고 이젠 대놓고 그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업을 하겠다고? 이번엔 달라요. 저도 이제 접대도 하고 치사한 짓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된 건 아버지 책임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를 모른 척할 수가 있어요. 아들이 변해도 어쩌다 이렇게 되바라지게 변했나 싶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며 아들을 내쫓았지만 결국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그 몰래 자신 명의로 사둔 땅을 팔아 아들에게 돈을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화를 냈지만 이미 일이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아들은 세 번째 사업마저 망했습니다. 며느리는 진절머리를 내며 손녀를 데리고 아들을 떠났고 아들은 그렇게 돈도 가정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했지만 아들은 거절하고 서울의 작은 방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크게 망가져 갔습니다. 아내가 아들에게 반찬을 싸 가지고 갈 때도 그들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 때도 아들은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허구헌날 싸움을 벌였고 피해 의식도 심해졌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합의금 좀 물어주세요. 합의금? 너 또 사람 때렸냐? 너 정말 내 인생을 스스로 이렇게 망가뜨릴 거야? 제 인생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옆 테이블 놈들이 절 보면서 실실 비웃는데 그걸 가만 놔둬요? 저 합의금 못 물면 교도소 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름에 빨간 줄 긋게 놔두시려고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지. 넌 언제까지 부모만 믿고 막무가내로 굴 거야? 내가 저지른 일은 이제 내가 책임져. 그는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한 아내는 끝내 그 몰래 몇 번이나 아들에게 합의금이니 생활비니 모든 돈을 줬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더는 아내도 아들을 물심양면으로 돕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을 키우려던 욕심의 무리한 확장을 시도한 것이 결국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사업체 전부를 정리한 덕에 빚은 남지 않았지만 10수년 동안 바친 인생의 결과물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그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실감에 그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지내다가 결국 합병증까지 찾아와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아내는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와중에 그런 그를 돌보며 매일같이 눈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내는 그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나 취업했어요. 나 이제 어엿한 택시기사예요. 사람 인생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죠. 내가 이런 유니폼을 다 입어 볼 줄이야. 아내는 그 몰래 면접을 보고 다니며 택시회사에 취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주부로만 살았던 아내를 60이 넘은 나이에 일터로 내몬 것이 너무나 미안했고 자신의 무능함이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왜 울어? 이런 좋은 날엔 날 축하해 줘야지. 여보, 그동안 혼자서 나랑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젠 내가 당신 책임질게. 나 운전 꽤 잘하잖아. 당신도 알지? 우린 부부잖아. 힘들 땐 당신도 나한테 좀 기대. 그는 그날 아내를 끌어안고 펑펑 울며 다짐했습니다. 얼른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서겠다고. 막노동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의 걱정을 덜기 위해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찾아왔지만 사업이 망한 뒤로 아들은 집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괘씸한 아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일을 나갔고 그는 집에서 운동을 하고 병원을 다니며 건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내를 말렸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일을 시작한 지 5달쯤 지나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폭주하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인도의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다행히 다른 피해자는 없었지만 아내는 결국 차에 깔린 무릎 아래로 2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의 사업이 무너졌듯 아내도 한순간에 반신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나 살기 싫어요.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 말 하지 마, 여보.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아내는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며 매일 울었고 더 이상 온전하지 않은 하반신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잠이 들기를 반복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아내는 식사를 자주 거부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아내에게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떠먹이려고 애를 썼지만 아내의 우울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엄마를 보며 펑펑 울었지만 어쩌다 한 번 집에 얼굴을 비춘 아들은 퉁명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사업은 망하고 엄마는 저 지경 됐고 아들은 개차반이니 집안 꼴 아주 우습게 됐네. 그건 그렇고 아버지 집에 돈 좀 남은 거 없어요? 누구보다 아들을 아꼈던 엄마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도 아들은 위로 한마디 없이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아내 앞에서 아들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 치셨어요? 그래, 쳤다. 넌 매번 말로 부모 가슴을 후벼 파놓고 그 뺨 한 대 맞았다고 아프냐? 아무리 짐승이라도 부모 자식은 알아본다는데 넌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이 은혜도 모르는 놈아. 쫄딱 망해서 돈이 없으면 없다고 하지. 왜 사람을 때려요? 가요. 가. 에이, 더러워서 진짜. 아들은 씩씩대며 집을 나갔고 아내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모두가 잠든 사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옆에는 언제 적은 건지 모를 유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서를 읽을 겨를도 없이 주머니에 쑤셔 넣고 황급히 아내를 차에 태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미 한참 전에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망 선고를 받고 그녀의 시신을 안으며 비명을 지르듯 오열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장례 준비를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상주복으로 갈아입으려는 순간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아내의 유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구겨진 유서를 꺼내 들고 뒤늦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무책임한 선택을 한 날 용서하지 말아요. 하지만 이런 몸으로 생을 연명해봤자
난 당신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짐만 될 뿐이에요. 여보, 우리 이누기 잘 부탁해요. 특히 우리 이누길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옆에서 지켜봐 줘요. 못나도 우리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인화에게 전해주세요. 이누길 챙기느라 인화에게 신경을 덜 써서 항상 이 엄마가 미안했다고요. 사랑해요, 여보.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들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유서를 끌어안고 미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힘들 때 기대며 살아왔지만 아내는 끝내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혼자서만 감당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를 읽은 딸은 장례를 치르는 내내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반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들은 끝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내의 발인이 끝난 후에야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뭐야? 인화 너도 여기 있었냐? 오빠, 내가 인간이야? 어떻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돼서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내밀어?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 내가 뭐 안 오고 싶어서 안 왔냐? 몰랐다고. 엄한 놈들이랑 시비 붙어서 싸우다 유치장에 갇혀 있느라 그랬다고. 에이, 진짜 재수도 없었지. 아들은 그놈의 싸움질 때문에 아내의 장례식장에 못 왔었다며 툴툴댔습니다. 그의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고이든 뭐든 자신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면 눈물이라도 보이는 것이 사람다운 일일 텐데 아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동생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그런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넌 정말 사람 새끼도 아니다. 내 엄마는 끝까지 내 걱정만 하다가 갔건만. 넌 어떻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니? 얘 엄마가 죽어서도 널 얼마나 기다렸겠어? 이런 널 보면 내 엄마는 차마 저 세상으로 가지도 못했을 거다. 아이, 저 세상 가고 싶으니까 가족들 다 등지고 스스로 되지셨겠죠. 오히려 엄마도 속으론 나한테 학을 뗐을 거려. 마지막에 이딴 금수 같은 자식 보고 떠나서 뭐합니까? 저 같은 놈은 그저 얼굴 안 비추는 게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효도한 거예요. 뭐야? 그건 그렇고 아버지, 저 지금 합의금이 좀 급하거든요. 그 약골 같은 놈들이 괜히 엄살 부려가지고 지금 뼈가 부러졌네 어쩌네 하고 있어서 돈 좀 크게 물어줘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요즘 사망보험금은 엄마 같은 경우에도 보험 든 지 2년만 지나면 나온다면서요? 그럼 엄마 보험금 좀 두둑하게 나오겠네요. 저 그거 알고 누구든 행가래라도 쳐주고 싶었다니까요. 살 구멍 생겨서 그거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거죠? 저 많이 안 바래요. 남은 엄마 재산이랑 보험금 우리 딱 반띵이에요. 그는 머리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신 나간 자식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아들의 뺨을 냅다 후려쳤습니다. 2번, 3번, 그는 아들이 손목을 낚아챌 때까지 몇 번이고 아들의 얼굴을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휴대폰을 던지듯 건네주며 울부짖었습니다.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만 못해. 봐줘. 그동안 내가 널 봐줬다는 생각은 안 드냐?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자, 봐라. 너 같은 놈도 자식이라고 끝까지 너만 생각하다간 내 엄마가 남긴 마지막 영상이다. 불쌍한 여편네 저런 놈이 뭐라고. 볼이 시뻘개진 채 씩씩대던 아들은 화가 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휴대폰 속에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내가 카메라로 녹화한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코를 골며 잠든 그의 옆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화면을 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아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인우가 엄마야. 내 아버지도 인화도 워낙에 똑부러진 사람이니 이 엄마는 걱정 않고 떠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인욱이 너만은 끝까지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긴다. 인우가 사실 너는 나와 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야. 넌 망나니였던 내 친오빠가 세상을 떠나며 우리에게 남긴 아이였어. 많이 놀랐지? 난 평생 이 이야기를 너에게 하지 않을 생각이었단다. 하지만 자꾸만 망가져가며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내 친아빠를 닮아가는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야. 이누가, 내 친아버지는 천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다만 내 오빠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몰랐던 거야. 나쁜 짓을 막아줄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오빠를 말려줄 사람도 없었지. 하지만 넌 달라. 이누가, 너에겐 널 진심으로 사랑해준 엄마인 나와 너를 키워준 아버지가 있잖아. 부디 넌 내 친아버지처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기 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어느새 눈이 커다래진 아들은 동공이 흔들리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상을 미리 봤던 그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딸과 사위도 아들처럼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영상은 그 충격적인 고백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구나. 추운 겨울날, 낡은 담요에 쌓여 울고 있던 내 모습이 말이야. 우리가 널 아들로 받아들인 날, 우리의 결정을 축복하듯 하늘에선 첫눈이 내려왔어. 그날 급하게 시장에서 아기 옷을 사와서 너에게 옷을 갈아입히는데 내 몸이 얼마나 작고 보드라운지, 내가 행여나 투박한 내 손길에 내가 다칠까 봐 손이 벌벌 떨렸지. 내 아버지는 닿으면 부러질까 무섭다며 처음엔 널 제대로 안지도 못했단다. 널 만난 이후 우린 매일을 어려운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우리 입가에선 웃음이 마를 날이 없었어. 우리는 너로 인해 부모가 되는 첫 기쁨을 얻었지. 이누가, 난 너를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너에겐 항상 마음이 약해져서 탈이었어. 허망하게 저 세상으로 간 내 오빠가 생각나기도 했고 어린 시절 죽을 고비까지 넘긴 너를 보면 항상 마음이 너무 미어져서 차마 너에게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했어. 혹시 그런 나를 보며 재화가 자신이 차별당한다고 느끼지 않을까 봐 난 항상 노심초사했단다. 하지만 난 재화를 덜 사랑했던 게 아니야. 그저 이눅, 내가 너무 아팠기에 세게 쥐기조차 어려운 내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지. 하지만 나도 알아. 널 대하던 내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그래서 너에게 사과하고 싶었어. 내 모든 행동을 다 받아주며 키웠던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엇나가게 된 것 같아서. 그러니 내가 없는 이제라도 진심으로 널 위했던 내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다시 온전한 내 인생을 찾아가길 바란다. 넌 할 수 있어. 이누가, 너는 내 오빠와 달리 좋은 아버지가 옆에 있잖니. 이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끝까지 너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아내의 영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후 한동안 고요한 침묵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들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런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의 마음을 끝내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놈아,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도 끝까지 너에 대한 걱정만은 내려놓지 못했던 내 엄마를 봐서라도 제발 내 인생을 망치는 짓거리를 그만둬. 내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면 평생 널 위해 헌신했던 내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해지잖아. 뭐가 불쌍해요? 내가 언제 키워달랬어요? 엄마가 선택한 엄마 인생이었을 뿐이에요. 뭐야? 너 정말 끝까지 이럴래? 너 정말로 이 아버지랑 인연을 끊고 싶은 거냐? 아들은 흐느끼며 소리치는 그의 말에 눈을 부릅뜨고 대들었습니다. 그딴 인연 끊으면 그만이죠. 어차피 우리 피도 안 섞인 사이라면서요? 끝까지 날 걱정해요? 그럴 거면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일부러 알려주면서 내 뒤통수를 치진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저한테 어쩌라고요? 뭐 몰랐다면서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절이라도 할까요? 이런 거 보여주면 내가 울면서 순식간에 개과천선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진짜 부모 노릇하고 싶으면 엄마 유산이나 빨리 주세요. 내가 정말 친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아들에게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너한테 줄 유산 같은 건 없어.
내 엄마한테 남은 돈이 어디 있었겠냐? 보험금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다 땅에 묻어도 절대 너한테는 안 줄 거다.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사위는 그가 재떨이와 여러 물건을 던지자 사고라도 날까봐 붙잡고 말렸습니다. 아들은 날아오는 물건을 피해 현관으로 도망쳤고 딸은 아들에게 마구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끝까지 이럴 수가 있어. 친아들도 아닌 널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넌 이제 내 오빠도 아니야. 그렇게 살다가 차에 치여버리든 난간에서 떨어지든 죽어버려. 에이씨, 간다. 가. 짜증나는 집구석. 나도 2번 다시 안 와. 아들이 문을 닫고 떠난 후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딸은 그에게 다가와 그를 안고 흐느꼈고 사위는 눈물을 터뜨린 손줄을 감싸 안고 달래주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정말로 그들과의 왕래를 끊었습니다. 그도 아들도 더 이상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유언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는 아들에 대한 괘씸한 마음을 도무지 풀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잃은 슬픔을 묻어두고 딸이 자주 찾아와 위로해 주는 덕에 그는 아들 생각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내의 첫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딸 내외와 제사를 지낸 다음 날, 그는 홀로 아내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서 매우 의외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유골함 옆에 놓여있던 작은 금팔찌였습니다. 딱 봐도 어린 아기들이 할 법한 작은 사이즈였죠. 그는 이게 뭔가 싶어 팔찌를 들고 살펴봤습니다. 팔찌 안쪽에는 사랑하는 이누기 첫 돌 축하 기념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그 팔찌가 뭔지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의 첫돌 기념으로 아내와 그가 가진 돈을 모아 제작했던 금팔찌였던 것입니다. 아내가 보관한 뒤로 그는 팔찌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팔찌가 여기 와 있을까 궁금해지며 그는 직감했습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아들이 다녀갔구나 하고 말이죠. 혹시 몰라 납골당과 아내의 장례식을 치렀던 장례식장에 문의해보니 장례식장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달 전에 아드님이 주소를 까먹었다며 어머님을 모신 납골당 위치를 물어보러 오셨어요. 가족분이라 알려드리긴 했는데 가족이 납골당 위치를 까먹었다는 게 황당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애써 잊고 살았던 아들에 대한 기억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가더니 아들은 자기 엄마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치고받고 싸우든 다시 아들을 품으려 노력하든 이대로 아들과 영영 헤어질 순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1년 만에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내내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들이 살던 집으로 찾아갔지만 그곳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1년 새 자취를 감춘 것이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돈을 써가며 수소문했습니다. 제발 아들에게 무슨 불상사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말이죠. 결국 그는 아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 면회하러 왔습니다. 아들이 있던 곳은 지방의 교도소였습니다. 1년 전에는 어떻게 합의를 했던 모양이지만 그 이후 아들은 또 다른 폭행 사건으로 2년 1개월의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너무 놀라고 절망했지만 곧 마음을 굳게 먹고 아들을 찾아 면회를 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의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딸은 범죄자를 왜 자꾸 찾아가느냐고 타박했지만 그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된 자식은 보지 않고 살 수 있어도 잘못된 자식은 부모로서 차마 외면할 수 없는 법이다. 나도 그놈이 밉다. 그런데 어쩌겠니? 나도 그놈의 부모인걸. 몰래 자기 엄마 납골당에 들렀던 그놈을 난 포기할 수가 없구나. 분명 그놈도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고 믿기로 했다. 드디어 7번의 면회 시도 끝에 그는 아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1년 사이에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두 볼과 눈 밑은 푹 꺼지고 두 눈동자는 빛을 잃어 한없이 탁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를 보지도 않고 무심한 투로 말했습니다. 싫다는데 왜 자꾸 오세요? 우리 이제 안 보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부모 자식 관계가 어디 모자르드 그렇게 싹둑 잘리겠니? 널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나도 너한테 너무 화가 많이 났었단다. 그러니까 그 화를 왜 푸시냐고요? 아버지, 바보예요. 제가 아버지랑 돌아가신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다시 절 자식이라고 부르세요? 전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해요. 피차 피도 안 섞인 사이인데 서로 기운 빼지 말고 각자 갈 길 갑시다. 제 꼴 보이시죠? 저 이런 놈이에요. 여기서 나가서도 또 이렇게 살 거고요. 전 이제 가망이 없는 버러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더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아들은 가시 돋친 말만 계속해서 내뱉었습니다. 그는 그런 아들에게 조용히 챙겨간 물건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오지 말라니까 왜 뚱딴지 같은 소리세요? 그게 뭔데요? 처음 내가 우리 집에 왔던 날, 내가 감싸여 있던 낡은 담요란다. 내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찾았지. 그의 뜻밖의 말에 아들은 순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는 낡은 담요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 여기 오기까지 나도 고민 많이 했다. 널 찾으려 애쓰긴 했지만 막상 널 마주하려니 나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 그런데 자꾸만 장롱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구나. 장롱을 열어봐도 구석엔 이 담요밖에 없었는데 말이야. 처음엔 내가 미쳤나 싶었지만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 갓난아기였던 그때의 너처럼 다 커버린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아버지, 제발 저 좀 안아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다. 물론 나 혼자만의 착각이라 해도 상관없다. 난 그때 깨달았거든. 난 여전히 내가 그립고 내가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는 사실을. 그리고 비로소 받아들였다. 난 여전히 내 아버지구나. 앞으로도 평생 내 아버지로 살 수밖에 없구나 하고 말이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해도 난 계속 올 거다. 난 내 아버지니까. 그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는 가로막힌 유리 때문에 아들의 얼굴을 닦아줄 수는 없었지만 눈앞에 유리창을 어루만지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그렇게 그들의 면회는 끝이 났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오지 말라는 말을 포함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면회를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안부를 묻는 말에 아들은 고갯짓으로만 대답할 뿐이었지만 그는 희망을 가지고 늘 아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아들의 나이가 40이 되던 해 아들은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왔던 그날처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호호 불며 교도소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고 그의 딸은 걱정이 되어 그를 따라왔습니다. 딸은 그의 옆에서 팔짱을 끼고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뭐 기특한 일이라고 여기까지 마중을 다 나와요. 너도 내 오빠가 걱정돼서 따라온 거 아니냐? 전 아빠 걱정이 돼서 같이 온 거죠. 예전에 그놈 하는 짓 못 보셨어요? 그놈은 여차하면 아버지한테 손까지 올릴 수 있는 아주 파렴치한 놈이라고요. 아니다. 내 오빠는 그렇게 마음이 모진 놈이 못 돼. 아, 저기 나오구나. 이누가. 죄수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나온 아들은 손을 흔들며 그를 보더니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런 아들에게 품에 고이 품고 있던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엉거주춤하게 봉지를 받아들고는 괜히 툴툴댔습니다. 설마 두부예요? 촌스럽게 요즘 누가 출소하면서 두부를 먹어요? 뭐야? 생두부도 아니고 부친 두부야. 그래. 너 예전부터 명절에 두부 부침을 제일 좋아했잖니. 날도 추운데 기왕 먹을 거면 맛있고 따뜻한 걸 먹어야지. 내가 이거 식을까봐 품에 아주 고이 품고 왔어. 얼른 먹어. 날 추워서 금방 식는다. 그는 두부 한 조각을 아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두부를 씹던 아들은 결국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긴 두부처럼 새하얘지지 않아도 괜찮다. 이 부친 두부처럼 조금 불에 그슬리고 노르스름하더라도 세상에 걸맞는 내 쓰임새를 찾아가면 된다. 이 아버지가 도와줄게. 우선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널 필요로 하는 자리를 찾는 거야.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저 같은 놈을 누가 필요로 한다고요? 나다. 이놈아, 이젠 제발 이 애비의 자식으로 돌아오너라. 세상에서 널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내 부모인 나다. 전 엄마랑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불효자예요. 친자식도 아닌 저 키워주신 두 분 은혜를 저버린 후레자식이라고요. 이런 제가 어떻게 아버지 자식이라고 돌아가겠어요. 내가 돌아오지 않는 게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 그리고 내 피가 좀 안 섞였으면 어때? 누가 뭐래도 넌 내 첫 자식이다. 나랑 내 엄마는 단 한 번도 널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러니 이 아버지랑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내 방 깨끗하게 다 청소해놨다. 결국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엄마, 엄마 하고 부르짖었고 그는 그런 아들을 감싸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딸도 어느새 몸을 돌리곤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은 오랜 시간을 돌아 드디어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아들이 교도소에서 나온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지금 한경비원 일을 하며 쉬는 날엔 집 앞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세상을 떠난 아내처럼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부진, 엄마 사망보험금은 어쩌고 힘들게 일하고 계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그거 내가 안 받았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구나. 그건 그렇고 넌 왜 하고 많은 일 중에 택시 운전을 선택한 거냐? 난 내 엄마 보냉 후로 운전대가 무서워서 차마 잡지도 못했는데. 나이 많은 전과자를 받아주는 회사가 별로 없기도 했는데 그냥 이렇게라도 엄마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제가 엄마에게 받기만 했지 영살답게 굴어본 적이 없어서 엄마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뭘 느끼고 사셨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적어도 이 일을 할 땐 엄마가 일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이라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모습이 교차하며 떠오르고 그가 겪은 긴 세월이 그의 가슴 속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납골당에 두었던 금팔찌를 다시 가지고 돌아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차피 챙길 거 왜 그땐 거기 두고 갔었냐? 아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저한테 몰래 보내주실 때 돈이 부족하니 이거라도 가져다 팔라고 저한테 그걸 주셨어요. 근데 그때도 눈이 돌아 있었지만 차마 그것만큼은 팔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에게 그것마저 내어준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돼서요. 그런데 절 위해 헌신해준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끝내 그런 엄마를 저버린 저 같은 놈은 감히 엄마의 마음을 평생 간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드리러 갔다가 그걸 두고 갔던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제가 엄마 아들로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음은 간직해 두려고요. 엄마와 아버지의 애정은 제가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위로와 의지가 될 테니까요. 그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겨우 참으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때 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절 정신 차리게 하려고 평생 숨겨왔던 비밀까지 털어놓으신 엄마가 없었다면
전 지금 제 친아버지처럼 차디찬 바닥에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저 정말로 더 이상 두 분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게 열심히 바르게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아들은 자신이 뱉은 말처럼 전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요즘 이혼한 전 며느리에게 조금씩이나마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 며느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와서 왜 이러냐며 거절했지만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담 주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우리 유림이한테 너무 해준 게 없는 아버지인 것 같아서 그래. 염치 없이 이제 와서 유림이 보고 싶다고 떼쓰진 않을게. 그냥 우리 유림이 잘 크고 있는지 나한테 어쩌다 한 번씩 소식만 좀 알려줘. 여보, 예전엔 내가 정말 미안했어. 아들은 언젠가 딸 유림을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며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롤모델이 아버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아 그의 얼굴을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직 오빠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내의 기일에 서툴게 전을 붙이던 아들에게 딸은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비록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요. 빈대떡이냐? 엄마가 제사밥 드시러 와서 그게 뭔지 형체나 가늠하시겠어. 넌 엄마 아들이 돼서 엄마 드실 전 하나 제대로 못 붙여. 아들 자격 꽝이다. 꽝. 그러게. 쉽지 않네. 그럼 인화야, 내가 이전 잘 붙이면 그땐 아들 자격 생기는 거야? 그럼 그땐 나한테 다시 오빠라고 불러줄래? 아, 뭐래? 아들의 말에 딸은 인상을 찌푸리며 괜히 묻히던 나무를 주물럭댔습니다. 손주와 놀아주고 있던 사위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쑥스러워서 그래요. 비록 아내는 더 이상 그의 곁에 없었지만 그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과 착한 딸 내외 덕분에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갈 아들의 곁에서 부모로서 지켜보고 응원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최욱현 씨의 사연입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